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입니다. 반항하는 청소년 자녀와 대화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항하는 청소년과 대화를 하려면 일단 반항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항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반항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보편타당한 사회적인 규칙과 예의에 반항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부모인 내 개인적인 규칙과 생각에 반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신과에서 정상인 사람이냐 아니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냐에 대한 그 기준을 나누는 것이 바로 보편 타당성입니다. 그리고 그 보편 타당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반항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보편 타당성과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모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이 아이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은 벌써 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 타당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때 벌써 30년의 차이가 부모와 아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이 기준을 제시하는 부모인 내가 사회적으로 볼 때 깐깐한 사람인가, 아니면 좀 대충대충 지내는 좀 허술한 사람인가, 아니면 뭐 깐깐한 거나 허술한 것도 없이 그냥 바쁘게 지내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어떤 여유조차 없어. 그러면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게으른가? 나보다 부지런한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 보편타당한 사회적인 규칙에 대해서 과연 아이와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간단한 질문이지만 제가 던지는 질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밥을 왜 3번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근데 이 청소년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 무조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 시기, 인생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증거 위주로 움직이려는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우기고 무조건적인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부모가 보내는 논리적인 증거를 아이들이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놓고 볼 때도 이 청소년기의 뇌 발달을 보면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가지치기 효과에 의해서 자신의 지식과 관념에 대한 정리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논리, 실행 능력, 판단과 가장 관련 있는 부위의 발달이 활발히 변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보내는 반항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반항이 아이 자체가 짜증이 나는 것인가? 그래서 부모인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짜증을 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 자신의 상태가 지금 안 좋고 짜증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반항을 선택하신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기분이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요. 이게 친구 관계가 그냥 깨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가 그 자체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경우인 거고요. 또 하나는 아이와 부모와의 문제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반항하는 게 부모인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신을 공격하는 부모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아이가 반항을 하는 것은 부모인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반항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반항을 할 때 부모 자신을 대변을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해결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이는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고, 그래서 부모가 너 왜 나를 부정해? 너 왜 내 말을 안 들으라는 접근을 할 때 반항하는 아이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항하는 아이를 돕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관찰하기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을 할 때 우리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너 왜 반항하니? 너 왜 화가 났니? 왜 짜증을 내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님 왜 아이한테 화가 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부모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자꾸 왜 반항을 하냐, 왜 짜증이 나냐 물어보게 되면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는 아이에 대한 행동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관찰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었는지를 어른의 시각으로서 조금 성숙한 논리적인 시각으로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성급합니다. 잘못되는 아이를 빨리 수정하고 고쳐주고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게 만들어서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아이가 성적도 오르고 좋은 대학도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우리는 항상 급해집니다.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아이가 반항을 하게 되면 첫 번째가 객관적인 관찰입니다. 두 번째, 아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 자체의 문제를 탐색할 때 공존질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의 공존질환에서 흔한 것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경계성 지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아이 중에 상당 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인기 우울증과 청소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짜증, 그리고 이것들이 심해지면 자해 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인기 우울증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울하고 자기의 우울한 감정을 표정, 행동 그런 것들로 잘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성인기 우울증인데 반해서 이 우울과는 조금 거리가 먼 짜증, 자해 등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이 아이가 우울증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공존질환의 중요성을 놓치게 됩니다. 또 초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활발하고 리더십도 있고 곧잘하던 아이가 중학교 접어들면서 혹은 6학년 때부터 학교와 조금 멀어지고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 자꾸 칭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자주 지적을 받고 친구들하고 대인관계도 좀 깨지고 공부 및 일상생활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부모가 관찰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사고가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성적면이나 학교 학업의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다중 처리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짜증이 많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학교 들어서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자꾸 이야기하고 삐딱하고 일상생활에서 자꾸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뭘 하면 자꾸 실패하고 뭘 하면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하니까
자기 일들을 안 하고 그냥 화만 내고 자꾸 게을러지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상과 병적인 지능 저하의 중간 상태에 있는 경계성 지능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들은 꼭 지능 검사를 비롯한 자세한 심리 검사를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맞는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는 것이 왜 화가 났냐, 왜 반항을 하느냐에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건대 부모에게 일단 관찰하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의 반항적인 행동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부모는 무엇인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거기에 대한 가장 흔한 대답이 그래도 가만히 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자꾸 삐뚤어지고 반항하는데 뭔가 해줘야 되고 내가 뭔가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불안해지기 때문에 결국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하시게 되는데, 그 뭔가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말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학생 때는 어땠고, 훌륭한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에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 내가 책을 읽으니까 너를 이렇게 키우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긴 말을 가지고 설교 내지는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반항하는 아이의 반항을 더 돋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길게 하다 보면 부모의 감정이 실리고, 그 부모의 감정을 설명하다 보면 다시 말이 길어지고, 그러면 또 부모의 감정이 깊어져서 계속 악순환 고리를 돌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의사 전달 중에서 가장 짧은 문장과 단어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너가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안 자고 식사를 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니까 네가 짜증이 많아서 자꾸 화를 내는가 보다.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잘 차려놨으니까 이 밥을 잘 맛있게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이 3분의 말을 밥 먹어 한 단어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칭찬할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반항하는 아이한테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나 상담하는 사람은 칭찬해 주라고 하죠. 부모들은 대부분 칭찬할 것이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를 할 때 저는 애가 숨을 잘 쉬는 것이라도 칭찬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에부터 칭찬이 시작이 돼서 그 칭찬은 습관화되고 부모와 아이의 대화의 주된 대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칭찬입니다. 세 번째로 독립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인생 발달 시기에 있어서 청소년기의 인생 목표는 결국은 독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바라는 것이 결국은 아이의 독립적인 사회생활인데, 정작 부모는 이 아이와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귀찮은 부모가 언제까지 나를 잡아둔다는 가정하에 우존적인 활동을 하고, 그 의존적인 활동이 부모 눈에는 게으름 혹은 나태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 떨어지지 않는 부모를 나한테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거칠게 이야기하고 거칠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모가 볼 때 반항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반항하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은 길게 했지만 정리하자면 간단합니다. 아이들을 관찰하시고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도록 가장 짧은 단어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반항하는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